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반등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매수를 하는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그 타이밍은 환율이 네이버 카카오는 다른 것으로 봐야 됩니다. 플랫폼으로 그냥 쉽게 돈 벌었던 거기서 진일보하지 못하면 그거는 이제 안 된다. 시장은 2600에서 2750 박스권에 있었어요.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저 2800, 2900 글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또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올해 들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산 종목이 뭔가 보니까 그 3대장이 있잖아요. 예.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예. 이 세 개를 많이 사셨던데 뭐 아시겠지만 사실 이 종목들이 뭐 적게는 뭐 20% 30%에서 많게는 뭐 한 반토막도 난 종목도 있고 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언제 반등할 수 있을까가 되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부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제가 일부에서 내내 말씀 주셨는데 질문을 또 그렇게 주시네요. 네. 언제 반등하느냐는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네. 언제 반등하느냐를 갖고 있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안 돼요. 그냥 그 기업을 보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 기업이 향후에 이익 성장을 가지고 있는 경제적 해자, 신기술,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느냐로 선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우리가 삼성전자를 답답해하는 이유는 삼성전자가 앞으로 뭘로 성장을 할까라는 게 뾰족하지 않아서 답답해하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경제적 계좌가 무엇이냐 이런 건데요. 그래서 사실 뭐 그동안에 반도체로 계속해서 뭐 돈 벌어서 먹고 살았으니까 향후에도 반도체는 꼭 필요한 거고 미래 사회의 신기술의 뭐 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삼성전자가 뭐 망할 이유 없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6만 원대에 있는데 이게 다시 올라가서 10만 원, 20만 원 지금 부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느냐의 그 핵심 포인트를 삼성전자가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만약에 반등할 수 있다면 이제 구체적인 것도 말씀을 드려야죠. 저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장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저는 의외의 반등이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요. 환율이 129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환율에 달려 있어요. 우리 시장은 이제 1290원까지 올라갔는데 우리 시장이 달러 대비 1300원을 넘어서는 이런 경우는 극단적 위기 상황에서만 발생이 됩니다. 1300원까지 잘 안 넘겨요. 근데 요번에 1300원 근처까지 갔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원화가 극단적으로 1290원까지 간 것은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5까지 올라갔었거든요. 20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갔습니다. 달러스가 이렇게 105까지 올라갔을 때 당연히 상대적으로 우리 원화는 약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위안화는 더 큰 약세가 됐어요. 요즘에 아주 그냥 폭락했습니다. 위안화 가치가.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투어 가치가 하락을 한 거거든요. 포인트는 우리 원화가 강세로 전환이 되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살 거고 그러면 삼성전자 반드시 살 거고 그쵸.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반등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매수를 하는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 타이밍은 환율이 하락 전환하는 즉 강세로 전환하는 거예요.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는 조건을 생각해 보면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달러 인덱스가 요번에 이렇게 고공권으로 올라간 이유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일단 세 가지 요인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러 인덱스의 상대 가치를 구성하는 48% 거의 반이 유로화입니다. 유로화가 폭락했어요. 유로화 왜 폭락했냐? 우크라이나 전쟁의 가장 피해가 유럽이거든요. 달러 인덱스 떨어지는 요건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르잖아요, 이건요. 그렇죠.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끝내지 않을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 그러니까 모른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네, 두 번째는 중국이 위안화가 폭락을 하면서 위안화가 폭락하면서 달러 가치가 더 올라간 면이 있거든요. 위안화가 폭락한 이유는 왜 그랬냐면 중국의 도시봉쇄 때문에 그랬습니다. 얘네들 제로 코로나 정책이 먹히면서 완화되면서 도시봉쇄를 풀면 그럼 달러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요거는 가능성이 좀 있죠. 이건 시간의 문제이지. 요건 가능성이 있잖아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CPI입니다. CPI. 물가 때문에 달러가 공권에 있는 거를 미국 정부에서 용인을 하는 거거든요. 달러가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것도 용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달러가 강해야지 수입 물가가 낮은 거예요. 달러가 만약에 떨어졌다고 생각하면은 지금 CPI가 지금 8.3%가 아니고 10% 넘어섰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CPI가 둔화가 되면은 달러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이제 5월, 6월에 CPI가 둔화되면 얘 떨어지겠네? 요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 세 가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 문제예요. 가정은 하는 거죠. 가정은 중국이 도시봉쇄 이제 6월 1일부터 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6월 첫째 주 가면은
CPI가 5월 CPI가 만약에 둔화됐다. 4월에 둔화했는데 5월도 둔화됐어? 이러면 시장이 반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달러연수 떨어질 거라고요. 우리 시장이 뜰 거예요, 아마. 최근 들어서 달러연수가 떨어질 요인이 더 생겼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EU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네요. 얘네들이 50p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유럽이 금리 인상을 하면 유로화가 강세가 돼요.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서 우리 원화가 떨어지면서 원화 강세가 되면서 외국인들이 들어올 개연성이 점점 사실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대형주를 갖고 계신 분들, 특히 삼성전자를 갖고 계시는 분들, 삼성전기 갖고 계시는 분들, 현대차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걸 계속 진짜 잘 보셔야 돼요.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개연성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요. 이번에 아시아 국가 중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파는 국가가 대만이고 2위가 우리나라예요. 엄청나게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이전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전체 시가총액의 지분이 39% 갖고 있었어요. 전체의 39%를 외국인들이 갖고 있었어요. 지금 몇 퍼센트냐면 28%. 어마어마하게 판 겁니다. 전체 10%를 판 거예요. 근데 외국인들이 내리 계속 팔까요? 걔네들은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1억이 있다면 선진국이 얼마 넣고 신흥국이 얼마 넣고 신흥국 중에서 중국 얼마 넣고 인도 얼마 넣고 대만 얼마 넣고 한국 얼마 넣고 이런 비중들이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 비중을 재분배하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시장에서 빠져나간 거예요. 이 빠져나간 거 현금 가지고 은행에 넣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다른 걸 샀습니다. 어디를 샀을 것 같습니까? 대표적으로 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를 계속 샀어요. 인도네시아를 계속 샀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우리 시장이 이렇게 빠지는 동안 얘는 계속 올랐어요. 외국인들이 사주면서 계속 올랐습니다. 인도네시아를 왜 샀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자원 부국들에 산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거나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메르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럼 거기서 팔 거라고요. 얘는 이만큼 올라왔는데 이제 여기 메르도가 떨어져. 그럼 이걸 팔아서 여기 많이 빠졌네. 그동안 팔았네. 이걸 산다고요. 이걸 산다. 그럴 개연성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저런 거 다 따져봐도 현재 주범은 CPI인데 CPI가 둔화돼야 되는데 CPI가 둔화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일단 CPI 주범은 팬데믹이고 팬데믹 이후에 발생이 된 거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도시 봉쇄. 근데 중국의 도시 봉쇄는 해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건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큰 것 같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시간의 문제인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전으로 간다 그러는데 뭐 앞으로 몇 년을 더 갈지 뭐 어쩔지 그것까지는 제가 제 영역도 아니고 잘 모르겠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생긴 가격 변동성은 고점을 찍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니켈 가격도 내려왔고 그리고 원유 가격도 내려왔고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시장에 환율이 안정화되고 외국인들이 들어올 개연성은 상당히 존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 드리면서 걱정거리도 또 하나 있어요. 질문하신 건 아니지만 우리 시장이 간혹 삼성전자나 은행이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만 딱 오르면서 지수만 오르는 장이 있어요. 그렇죠. 개별 종목은 다 그냥 약세고 지수만 올라오는 장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요즘에 각 증권사 하우스에서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갖고 계신 것 중에서 대형주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더 참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은 뭐 네이버나 카카오도 비슷하게 외국인 수급이 조금 중요하게 작용을 하나요? 이제 요거는 삼성전자 때문에 수급을 말씀드렸고요.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 네이버 카카오를 살 거냐? 시가총액이 높으니까 일부분 들어오겠죠. 근데 네이버 카카오는 다른 것도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과거의 플랫폼으로 그냥 쉽게 돈 벌었던 거기서 진일보하지 못하면 그거는 이제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지 않습니까? 네이버 카카오의 그런 경제적 계좌와 앞으로 이익 성장이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보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네이버 카카오가 본연의 이익보다 향후 성장성에 대한 플랫폼 기반으로 하는 성장성으로 고평가받은 부분이 정상화되는 건 하락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 앞으로 네이버 카카오는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독점적으로 향후에 성장성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하는 사업에서 실제로 이익이 얼마큼 계속 뒷받침되느냐, 이익이 숫자로 떨어지느냐, 그게 나오면은 네이버 카카오는 뜰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황에서 향후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성장의 개연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건 언제쯤이냐를 삼성전자처럼 명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얘네들은 이게 그냥 숫자로 나와야 돼요. 얘네들은.
남들은 가는데 얘들이 못 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익이 따라오지 않는 경우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려볼게요. 요즘에 시장이 폭락하고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2차 전지 소재 업종들은 계속 뜹니다. 얘네들도 이익 대비 고평가입니다. 다. 근데 얘들은 왜 뜰까요? 얘네들은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생각할 때 이익이 따라올 거라는 게 굳은 신뢰가 있어. 이게 올 거야 얘네들은. 전기차가 지금 침투율이 높아지고 있고 어차피 얘네들은 전기차에 배터리 다 쓸 거고 현재 상태에서 얘네들이 이익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익이 따라주는 성장주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네이버 카카오가 이익이 따라올 것이라는 게 눈에 보인다. 그러면 뭐 걱정할 것도 없고 뭐 돈 있으면 더 사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통 한 5월쯤 되면 증권사에서도 이제 하반기 전망 준비하시잖아요. 부장님 생각하시기에 뭐 어쨌든 지금은 이제 바닥권이라고 본다고 하면 하반기에 코스피가 어느 정도까지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게 좀 관심일 것 같은데 부장님 좀 어떻게 보세요? 어느 정도까지는 지수를 맞추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요. 저는 지금 시장을 아래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위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령 또 떨어진다 하더라도 저는 그냥 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좀 말을 얘기하는 편이고요. 다만 뭘 들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반등을 준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전 차트 분석을 하는 사람이니까 차트를 보면은 2,591포인트가 직전 저점이었거든요. 2,540까지 떨어졌었잖아요. 여기 떨어진 거는 이런 분석에서 뺍니다. 이런 것들은 다 빼는 거고 시장은 2,600에서 2,750 박스권에 있었어요. 계속 박스권에 있었기 때문에 얘를 돌파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의 상황에서 CPI가 확실히 둔화되고 우크라이나 종전이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만약에 나타나서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걸 돌파하기 시작하면서 2,700포인트를 만약에 넘어서잖아요. 그러면 저 2,800, 2,900 글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걸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런 게 확연하게 뭐 해소되는 과정이 별로 없어. 맨날 지금처럼 그냥 이러고 있어. 그러면은 그 이 박스권 안에 그냥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저는 이 박스권 안에만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폭락할 때는 호재가 나와도 이익이 좋아도 같이 떨어져요, 막. 근데 시장이 박스권에 있으면은 그러면은 호재성 재료가 있는 주식들은 지갈 길을 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수를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종목을 들고 갈 것이냐, 어떤 종목을 매매할 것이냐, 거기에 이제 집중을 좀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만약에 박스권에서 이제 종목 장세로 간다고 하면 혹시 뭐 하반기에 주목할 만한 업종이나 섹터 뭐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전반적으로는 뭐 모두 다 얘기하던 뭐 IT하고 자동차. 근데 왜 IT 자동차만 얘기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특히 애널리스트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 거예요? 대형주라서 그런가요? 아니요, 걔네들이 이익이 있어요. 아, 이익이 딴 애들은 이익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IT 중에서 삼성전자 실적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IT 소재 장비 애들도 실적이 있다니까요. 근데 자동차는 이익은 있지만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자동차는 좋아질 가능성이 훨씬 높죠. 왜냐? 자동차는 지금 만들면 팔려요.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대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앞으로 자율주행, 전기차, 미래 모빌리티라는 복합적인 성장의 아이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는 지금 힘들더라도 만약에 내가 대형주를 뭘 사서 난 홀딩해서 들고 가고 싶어 그러면 자동차의 개연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소재, 우리나라는 소재가 실적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IT, 자동차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동차, 전기차가 들어가 있잖아요. 전기차에서 소재가 배터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IT의 소재들이 있어요. 이익 기반이 있기 때문에 되게 비교적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쪽은 IT하고 자동차의 소재 업종들이 있어요. 소재 업종들을 주로 보시면서 거래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모시고 앞으로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